네, 취업준비생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산업 이슈를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이슈 파인더가 돌아왔습니다. 네, 산업 이슈를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벚꽃이 이제 어제 비가 와서 좀 많이 진 것 같은데 네. 어제 지난주가 만기였어요. 네, 갔다 맞아요. 오셨습니까? 사실 저는 옛날 생각하면은 그 벚꽃이 핀다 그러면은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펴나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 뉴스가 나왔던 거를 기억하는데 그것만 기다리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알려주겠지라고 했는데 한 번에 전국 단위로 폈다가 한 번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못 가셨군요. 맞아요. 딱 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정말 기후 변화가 극심하구나. 우리가 ESG 경영 맞아요. 일부에서도 얘기했죠. 꼭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못 간 걸로. 끝나버린 못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파인더는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나요? 오늘 주제는 한국인의 금융 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금융생활 참 좀 약간 방대하긴 한데 네. 한국인의 금융생활 하니까 이제 좀 뭐 뜬금없다기보다는 좀 방대한 느낌? 막연한 어떤 느낌일까 싶은데 네. 최근에 그 한국인의 금융생활이 이슈가 좀 됐었죠. 예. 뭐 사실 이제 금융 생활 자체는 이슈가 항상 되는데 이렇게 MC 분들께 딱 물어보고 싶은 거는 MC 분들은 지금 고소득이라 생각하시나요? 중산층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저소득이라 생각하시나요? 저소득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 중산층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본인들의 그 정도로, 스스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리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정도 마실 정도 정도 되면 중산층은 되지 않나? 그러니까. 먹을 수 뭐 고소득은 아니더라도 피라미드한 중간 정도. 그렇죠. 뭐 그러니까 꼭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뭐 밑에는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거를 스스로는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 우리가 진짜 중산층이 맞을까?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 우리 중산층, 흔히 네. 말하는 그 중간 다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게 사실 맞아. 궁금할 수밖에 그죠. 없죠. 거긴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여러 보고서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년을 돌아보면서.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그리고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상위 1% 보고서. 1%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이 엄청나게 호황이 되기도 하고 뭐 코인 시장이 또 유명해지기도 하면서 막 누구는 부자가 됐네, 누구는 뭐 어디서 얼마를 벌었네라고 하면서 벼락 거지니, 벼락 부자니 하는 단어들까지 나왔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는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심도에 따라서 이슈화가 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예. 보고서 이 제목을 들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또 1% 궁금하네요. 그죠? 금융생활이라고 하다 보니까 워낙 또 방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금융생활, 경제생활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너무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금융생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소득이 어디서 나오고 얼마나 벌고 있으며 지출은 얼마나 쓰고 있으며 맞아요.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보편적인 분야에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벌고 쓰고 하는 생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취준생이 됐던 우리 청년이 됐던 MZ 세대가 됐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경제 생활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보편적인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임해야 될지도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은 막 PB를 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산관리사. 자산관리 전문가를 하고 싶다는 하는 사람들이 얘기는요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은퇴선계 전문가가 되겠다. 네. 그리고 아니면 뭐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진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A부터 Z까지 한 90%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은퇴설계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요. 뭐 누구를 대상으로 그럼 은퇴설계를 해야 되니? 라고 하면은 내 40대나 50대요. 그럼 그분들한테 뭘 해야 되니? 라고 하면은 뭐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채권의 50%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획일화되어 있는 얘기들을 하냐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뭐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정말 현저히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 금융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취업 준비에 있어서 금융권에서 남들과 다른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네. 꼭 이 방송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일단 잘 벌고 또 잘 쓰고 이 경제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리고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것인지 저희가 네. 좀 들여다볼 텐데 보고서를 통해서 이슈가 됐던 구체적 사항들이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보편적으로 이슈가 됐지만 네. 크게 세 가지 파트: 소비, 지출,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네요. 네, 소비, 그중에서- 지출, 투자.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네. 외국 코로나가 이렇게 정말 심각했었는데 네. 뭐 맨날 뉴스에서는 회복되고 있다, 뭐 수출이 호조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소비, 지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 뭐 두 분께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나 어디다가 얼마 투자해 이런 얘기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나 그건 얼마 잘- 벌어 이런 얘기 정확히 연봉표를 그걸 안 깐다든지 안 하지 그러진 않아요? 않죠, 보통 네, 친구들이랑. 네. 그래서 안 하죠. 네. 뭐 남들한테 물어보지 못하는 얘기다 보니까 더 이슈가 됐던 느낌이 그죠, 있는 것 그죠. 같아요. 그래서 자산관리 같은 파트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숙지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일단 이 통계에서 궁금한 게 소득인 첫 번째, 것 같거든요. 소득. 네, 소득. 소득이 예, 가장 궁금한 소득.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딱 작년 월 평균 가구 소득은 493만 원으로 측정됐습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네, 가구 소득. 493만 원. 이게 이 네. 가구라는 거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1인 가구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보편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지금 설문조사에 그 근거되는 자료는 20세부터 65세까지 경제활동 인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 소득만으로는 뭐 여기서 뭐 그렇구나 이 정도는 알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첫 번째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회복세가 보인다는 거는 팩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심해졌는데 뭐 이 얼마나 벌고 있었냐? 2019년에 보니까 평균 소득이 486만 원 정도 됐어요. 예. 근데 2020년에 478만 원으로 하락했었어요. 근데 다시 2021년에 493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그래프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자영업자들이 뭐 위기로 내몰렸다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둘 수 있고 네. 어느 정도 개개인의 소득 상황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면은 그 코로나 회복세를 가구당 평균 소득으로 좀 확인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 보편화되어 있는 소득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실 소득이라는 건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저희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존재하고 저희 같은 중산층이 존재하는데 이게 상위 40%만이 사실은 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위 실제 소득 상위 20%는 평균 소득이 2020년 895만 원에서 2021년 948만 원까지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 상위 20%가 끌어올린 측면이 크고요. 반대로 이제 하위 구간들은 오히려 감소되거나 현상 유지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고소득을 중심으로 일단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평균 수치를 견인하고 있다. 이기 때문에 이 소득 격차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득이 다시 향상되고 있고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빈부격차라든지 아니면 소득격차라는 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사회초년생이나 생계형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가 온고잉인 만큼 뭐 이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다시금 투자를 좀 권유해야 된다, 저축을 권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구간별로 좀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자산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중요한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취준생들이 소득 구간별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남들이 어떻게 사나 볼 때 가장 궁금한 게 또 지출과 또 저축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소비는 어떤가요? 네, 가구별 평균 소비액을 알아보니까 242만 원이더라고요. 어떤 가구가 이렇게 적게 쓰시는 거지? 월 평균, 그러니까 이게 가구니까 아무래도 네. 뭐 4인 가구일 수도 있는 평균이니까, 거고, 네, 그렇죠. 3인 맞아요. 가구일 네. 수도 있는 거고, 평균이니까. 그래서 가구 총소득이 근데 앞서 제가 한 478만 원 뭐 이 정도, 493만 원 이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소비가 이제 지금 소득은 일단 기본적으로 늘었는데 소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240만 원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는 242만 원, 그러니까 2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훨씬 한 5%에서 10% 정도 증가할 때 예. 소비는
사실은 한 2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 자체는 진짜 줄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소득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게 왜 줄어들고 있냐, 일부 항목들에서 뭔가 증감과 감소가 있지 않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식비가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먹는 게 좀 줄어들고 코로나 때문에 반대로 집에서 먹는 게 늘면은 식비가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엔 이 통계 자체는 배달료까지도 포함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식사하고 배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첫 번째로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교육비와 여가 활동, 취미 활동비가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비와 여가 휴무 활동이면 사실상 이게 우리가 사회 활동, 밖에서 누구나 함께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을 좀 가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제가 계속 소비 지금 양은 240만 원에서 242만 원, 2만 원밖에 증가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어디선가 많이 감소한 게 있을 거잖아요. 어디서 감소했나 봤더니만 의료비랑 용돈 그리고 패션, 의류, 미용 등은요 현저히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네. 점차 병원을 가길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이제 살짝만 아프더라도 그냥 약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말지 코로나 검사를 하고 맞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기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좀 과잉 진료라든지 과잉 의료 같은 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용돈 같은 거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어차피 대학교도 안 가는데 용돈을 줄 필요가 없죠. 비대면으로 수업 듣는다고 하는데 맞아요. 굳이 밖에 나가서 돈 쓸 일 없으니까 용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용돈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핑계가 줄었어요. 그렇죠. 핑계를 댈 코로나가 수가 참 없습니다. 원망스러워. 뭐 MT도 안 간다 그러고 뭐 OT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하다못해 뭐 옛날에는 신입생 황우영이 있는데 후배들 밥 좀 사야 되는데 모를 얘기 해갖고 많이 탔었는데. 돈 좀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요즘 뭐 네. 신입생 상황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후배들한테 돈 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돈도 확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제일 또 중요한 게 의류, 패션, 미용.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니까 굳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는 그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1인샵인데 네. 손님 되게 화랑인 장사 잘 되는 곳인데 왜 줄었냐 그랬더니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맞아요. 특히나 아주머니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오시질 않는데요. 뭐 모임이 많았었는데 모임이 없어져 갖고 맞아요.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 그치. 맞아요. 오시질 않는데 굳이 꾸밀 필요가 없고 그런 게 있다고 굳이 새로운 하더라고요. 옷을 살 필요가 없고 맞아요. 네,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진짜 이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우리 소비 패턴도 진짜 현상에 따라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건쌤께서 보고서 또 보셨을 때 좀 눈에 띄는 통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부채 아닐까. 네. 부채, 네, 맞아요. 부채. 이게 평균 부채 잔액이요 정말 급속도로 커졌더라고요. 어. 막 저희가 지금 막 몇백만 원 단위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2018년 가구 평균 부채가 7,249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2021년 평균 1억 164만 원, 그러니까 1억을 넘었군요. 돌파했어요. 한 번에 3천만 원이 넘어가는 네. 수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득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정말로 크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가계에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라는 거를 맞아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빚이 1억이 넘어가는 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빚은 어쨌든 간에 갚아야 되지만 그 안에는 당연히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내여진 상황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는 건 정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 부채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이자 상환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여유 자본에 대한 확보가 정말 어려워질 거고 허리띠 조이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가구들이 이런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의 현상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소득과 지출 내용들을 또 보면서 금융권 취준생들이 또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연관성이 중요할 텐데. 네, 팁을 주시죠. 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획일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퇴 설계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정말 합리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20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30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40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혹은 이 정도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정도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분야 사람마다 사실 각기 다른 네. 자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니즈가 있을지를 생각을 미리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면적인 직무 이해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산술적인 근거라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구간별, 연령별,
상황별로 금융 현실에 따른 포트폴리오 이것들을 좀 확인해 놓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산 관리에는 부채 관리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가장 이제 통계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PB라든지 그러니까 증권사 PB가 됐든 은행 PB가 됐든 그들은 다 펀드 팔고 보험 팔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적금 들고 이런 거 ELS 상품 가입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애초에 PB는 기본적으로 대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 부채 관리도 자산 관리의 부분에 포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빚을 줄여나간다든지 이자 비용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대출을 실행을 안 한다 할지라도 관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제가 막 계속 미용적인 비용은 줄어들 수도 있고 용돈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사나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네. 그에 따른 합리적인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뭐 카드마다 사실 할인 혜택이라든지 적립 네. 혜택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카드를 추천하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그렇죠. 염두에 둘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게 어떤 소비와 어떤 지출, 그 부채 등에 대한 큰 비중을 다룬 부분들과 그에 대한 인사이트를 지금까지 좀 짚어봤는데 네.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남들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쓰고 차포 떼고 남는 돈 뭘 어떻게 하나 돈이 남아도 이걸 못 써서 막 좀 이게 공중으로 날려버린다거나 이게 뭐 어떻게 저축을 좀 딱딱딱 포트폴리오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해하는 분도 계시고 네,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남겨가지고 저축 이런 거 뭐 하나? 뭐 아니면 뭐 여유 자금 또 얼마나 확보하고 있나? 사실 궁금하긴 하잖아요. 잘하는 근데- 사람 보면 되게 딱딱딱 몰게 하는데 네, 맞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 사람들은요 예.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위에서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축의 개념보다는 여유자금 즉 그냥 눈먼 돈 그냥 가만히 놔둬놓는 돈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괜히 막 보험이나 펀드 같은 거 가입했다가 묶여버리면 갑작스럽게 뭔가 대응을 쓸 수 못하니까 없으니까. 네, 오히려 그냥 이 돈 모아놓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부터 꾸준히 월평균 소득액 증가에 대해서 이 대비를 했을 때 예비자금 증가가 훨씬 더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2021년 기준 금액이 한 10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음. 그래서 소득 대비 약 20%는 그냥 투자도 안 하고 저축도 안 하고 그냥 놔둬놓는 20% 자금은 그 정도 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이나 투자 금액은 진짜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총 소득 기준 대비했을 때 2018년에는 24.4% 정도 됐던 게 2021년에는 지금 20.9%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해서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뭐 비율로 보면 그렇긴 한데 평균 지금 이제 가구당 평균 그 저축 비용이 한 10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야, 많이 103만 원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100만 원 한 거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도 좀 이거 좀 다시 한번 내 스스로의 그 가계 생활을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20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저축액이 한 71만 원 정도 된다 그러고요. 30대는 96만 원, 40대는 한 109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봤을 때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좀 더 저축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MC분들은 혹시 뭐 어떻게 보통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저축액을 봤을 때 네. 하루 10,000원 저축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어떻게 여유자금으로 많이 확보 이제 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예요. 이제 이제서야.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진짜 열심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저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나도 스스로 좀 가계부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뭔가 그 월급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럼 이런 돈들을 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거는 적금 및 청약이 맞긴 합니다. 예. 한 35% 정도 되는데 보험이 이제 그 우위를 차지했어요. 오히려 더 역전을 했습니다. 한 37.8%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두 분야는 이제 수시 입출금 통장, 뭐 예를 들면 CMA 통장 같은 것들 있죠. 네. 그런 거에 이제 13.6% 그리고 투자 상품 정도에 한 1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치로 보면요, 그냥 딱 명확하게 그 금액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할 텐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적금 청약이 한 37만 원 정도, 그리고 보험에 한 9만 원 정도, 투자에 한 14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적금 청약에 39만 원 정도, 네. 보험에 29만 원 정도, 투자에 14만 원 정도 하고 있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적금 청약에 35만 원, 보험에 46만 원, 투자에 15만 원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네.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혹은 가구를 차지하는 그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험 쪽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청약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금이나 청약. 그리고 투자는요, 보편적으로 전 연령대가 비슷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익성이 있는 투자 상품을 좀 투자하는 거, 혹은 이제 보험 같이 좀 이렇게 더 큰 금액을 만질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저희 이런 보고서뿐만 아니라 아마 MC분들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금이나 맞아요. 청약 하시나요 혹시? 네. 청약은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계신가요? 적금도 뭐 기본적으로 어떤 게 괜찮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워낙 뭐 코인이네, 주식이네 이런 뭐 직접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걸 하고 있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맞아요. 이런 안정된 걸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해보면 또 직접 투자는 또 신경 쓰이거든요. 맞아요. 또 이게 맞아요. 급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신경 쓰이다 보니까 안정된 쪽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 건쌤은 뭐 어떻게 주로 투자해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대 적금과 청약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런 안전 자금의 확보를 좀 중시한다. 근데 다만 그렇게 안정 자금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높은 거. 지금 저금리 기조가 큰데라고 생각이 드니까 보험 상품의 가입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다만 이 통계적인 수치를 단순히 수치로만 기억해 놓으시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은 청약 제도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청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가점제들의 청약이 굉장히 많죠. 비중이. 가점제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가점제들을 과연 노릴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젊은 세대들, 저희같이 젊은 세대들은 청약은 거의 뭐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약 통장에다 돈을 넣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위한 혜택. 네. 근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작년과 재작년에 갑자기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서 너도 나도 비투라고 하면서 아니면 혹은 집 사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면서 집을 마구마구 샀어요. 예. 근데 사실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 대비해서 특공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힘들고 뭐 다시금 청약을 할 기회도 거의 사라지다. 추천제 아니고서는 사라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또 이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끌족, 너도 나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기본에 왜 우리가 적금이나 청약을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해서 연관돼 가지고 생각을 미리 해 놓으실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나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끝으로 한 30분 남았는데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짚어보면서 제가 마무리 계속 지어보죠. 계속 강조해 주는 게 통계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삶의 질, 만족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고서 끝머리에는 같이 나와 있습니다. 혹은 가계에 대한 통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까지도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PB가 아니라 할지라도 꼭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 문화생활이나 금융생활이 어떤 식으로 영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